평생을 혼자 끌어안고 살아온 무거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친오빠와의 금기된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앞둔 85세, 마침내 그 진실을 털어놓자 온 가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비밀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며칠,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비밀을, 이 무거운 짐을 혼자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제 아들과 손자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남편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60년이 넘도록 어떤 지옥 같은 비밀을 품고 살았는지, 제 아들이 사실은 누구의 아이인지, 그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숨이 가빠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구나.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의사는 며칠 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20년 정도 함께 살아온 며느리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영희야, 철수 좀 불러라.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급하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제 아들. 아니, 제가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그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철수야. 영희한테도 이제 말해야겠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20년 전쯤 제가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의 그 충격적인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응.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영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 모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철수 오빠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희야, 앉아라. 엄마가 너한테 큰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요. 철수는 시아버지 아들이 아냐. 영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으로 돌아가서 제가 23이던 그때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였습니다. 23이던 그 무렵, 저는 경상도 산골 마을의 가난한 농가 딸이었지만 세상이 다 제 것인 양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3살 많은 오빠 정호가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뭐 배웠어? 오빠, 오늘 선생님이 내가 글씨를 제일 잘 쓴다고 칭찬하셨어. 우리 순이가 제일 똑똑해. 나중에 큰 도시 가서 멋진 일 할 거야.
오빠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넘어지면 대신 아파하고 제가 배고프면 자기 밥을 나눠주는 그런 오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혼의 남매만큼 금실 좋은 남매가 또 있나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런 오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빠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저를 위해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여자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오빠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저를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순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이 집안에서 성공할 아이는 순이밖에 없어요. 오빠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보호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와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집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 겨울, 우리 가족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농사일로 곡사당한 몸이 견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냥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침상 옆에서 울면서 불렀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이야, 이제 우리 둘뿐이네. 오빠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집에는 저와 오빠만 남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있었지만 모두 자신들 살기도 바빠서 별로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와서 너희들 괜찮냐고 묻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 괜찮아. 순이야, 내가 농사 지어서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오빠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도 무섭고 외로워한다는 것을. 아직 26밖에 안 된 오빠에게는 너무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한 방에서 잤습니다. 방이 하나뿐이었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별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둘뿐이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오빠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빠. 하지만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순이야, 오빠가 외로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오빠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오빠도 외롭겠지만 나도 외로워. 그래도 우리 힘내자. 그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면 안 될까? 위로.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오빠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빨래를 하러 개천에 갈 때면 멀리서 지켜봤고, 제가 잠들 때까지 제 곁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뭔가 이상해. 아니야, 순이야. 그냥 너가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오빠의 말투와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집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오빠와 저는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오빠가 저를 깨웠습니다. 순이야, 왜, 오빠, 순이야. 오빠가 미치겠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순이야, 우리밖에 없잖아. 세상에 우리 둘밖에.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뜨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손이 왜 이렇게 뜨거워? 순이야, 오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오빠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빠, 안 돼. 우리는 남매야.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오빠가 너무 외로워.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울고 있었고,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오빠가 정신이 나갔나 봐. 오빠,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더 끔찍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제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리가 멈췄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으로 인한 몸의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저는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혼자 방에서 뒤척이며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이럴 수가 없어. 혼자 방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날 밤 용기를 내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순이야? 안색이 안 좋은데. 오빠,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 순간 오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그날 밤 그 일로 인해서 오빠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오빠,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이미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무서운 계획을 꺼내놓을 줄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오빠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순이야, 너 결혼해야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결혼이라니. 내가 이런 상태인데? 옆 마을에 총각이 있어. 김씨네 아들. 김동식이라고 해. 오빠, 정신이 나갔어? 내가 임신했는데 어떡해?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아이가 태어나면 일찍 태어났다고 해. 오빠의 계획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큰 거짓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려지면 우리는 죽어.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대였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만약 알려진다면 마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해. 오빠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저를 김동식 씨에게 소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래. 30살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해. 하지만 오빠, 그 사람한테는 너무 미안한 일이야. 미안하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며칠 뒤 정말로 김동식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박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차마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에 걸친 거짓말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나날이 자라고 있었고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곧 아이도 생길 거야.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생겼어.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은 하늘을 날 듯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아,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남편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저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5개월 뒤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산파의 외침에 남편은 펑펑 울며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우리 철수.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이미 그 아이에게서 오빠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조금 일찍 태어난 것 같은데. 괜찮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야.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부터 평생을 이 거짓말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자라면서 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아이가 두 돌이 지나자 오빠를 닮은 모습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눈매, 코, 입,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오빠와 똑같았습니다. 여보, 철수가 우리 집 핏줄을 안 닮았네? 남편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처가 쪽을 닮은 것 같아. 특히 처남을 많이 닮았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씨네 아들이 김씨를 하나도 안 닮았네 해. 그러게 말이야. 오히려 처가 쪽 그 외삼촌을 빼닮았어. 아이고, 신기하네. 어떻게 삼촌을 그렇게 닮을 수가 있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철수가 5살이 되던 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박 할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순이야, 혹시 네, 아니다. 그냥 철수가 내 오빠를 참 많이 닮았구나.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친척끼리는 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렇게 똑같을 수도 있나? 박 할머니의 눈빛에서 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 누군가 진실을 눈치챌지 그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철수가 10살이 되던 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를 안 닮았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순진한 아이의 눈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야, 꼭 아빠를 닮아야 하는 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다 아빠나 엄마를 닮았는데 나만 외삼촌을 닮았다고 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외삼촌 얘기를 꺼내는 게 무서웠습니다. 외삼촌도 우리 가족이니까 닮을 수도 있지. 외삼촌은 어떤 분이야? 한번 보고 싶어.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외삼촌은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봐. 철수가 자라면서 이런 질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매번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진실을 알게 될 텐데.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철수가 어른이 되어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철수가 40을 넘긴 어느 날 종이 한 장이 40년의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아빠 아들이 맞아? 그때의 철수는 어릴 때와 달랐습니다. 성인이 된 남자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엄마, 나도 이제 40이야. 더 이상 어린애 취급하지 마.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받았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혈액형. 나와 아빠의 혈액형. 절대로 부자 관계가 나올 수 없는 조합이야. 철수가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제가 4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해줘.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야?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간신히 버텨온 제 인생이 이 작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뭐야? 4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닮았다는 말. 그게 우연이 아니었지? 외삼촌이 내 아버지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철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겨울밤의 일부터 거짓 결혼까지 모든 것을. 철수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저는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손자 준호를 처음 봤을 때 그 아이 역시 제 친오빠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며느리 영희가 기뻐하며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도 평생 이 짐을 져야 하는구나. 준호가 자라면서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철수보다도 더 확실하게 친오빠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호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어느 정도 크면 그때 얘기하자. 그게 좋겠다. 준호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왜 할아버지랑 아빠를 안 닮았어? 그런가? 할머니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는데 나는 큰애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해. 큰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그때마다 저는 잘 모르겠다며 얼버무렸지만 준호는 철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 과학이 우리의 모든 비밀을 벗겨놓은 것입니다. 몇 년 전 준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할머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준호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학교에서 유전자 검사 체험을 했는데 결과가 이상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네, 요즘은 간단한 검사로 가족 관계를 다 알 수 있대요. 주준호가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저, 그리고 아빠와 할아버지 모두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그건 할머니, 우리 가족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거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철수 때와는 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충격과 당황이 더 컸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나요? 준호야, 할머니,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누구예요? 바로 그때 철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아빠도 알고 있었죠? 우리가 할아버지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야, 진정하고. 아빠,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우리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준호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준호가 진실을 알고 난 뒤 그 아이의 반응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철수가 준호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문 좀 열어라. 아빠가 설명해 줄게. 아빠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문 너머로 들리는 준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준호야, 아빠도 처음에는 힘들었어. 정말 많이.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평생을 속고 산 거잖아요. 철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도 피해자야. 그 상황에서, 그 시절에 할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개나 있었겠니?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준호 방 앞에서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를 미워해도 돼. 원망해도 돼. 할머니, 저 정말 화가 나요. 준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불쌍해요. 준호야. 평생을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사신 거죠? 그때 철수가 우리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비밀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아빠, 할머니가 우리를 키워준 사랑은 그건 진짜야. 거짓이 아니야. 주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이해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주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영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오빠가 시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미안하다. 영희야. 그럼 준호는? 준호는 너희 아들이지만 혈통으로는 영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못 모르고 산 거예요? 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다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영희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영희야, 진정해. 우리 얘기하자. 오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영희야, 나도 힘들었어. 정말 많이. 하지만 뭐요? 이런 끔찍한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때 준호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정해. 준호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영희가 준호를 바라보며 또 울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야? 준호야,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영희의 울음이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분노에서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측은함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영희야, 그 시절에 20살 아가씨가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영희가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평생을 희생하면서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영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이제는 마음 편히 가세요. 우리가 잘 살아갈게요. 이것이 제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입니다. 63년 전 23 소녀의 한순간의 실수로 시작된 거짓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더 강하게 거부했어야 했는데, 진실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수도, 준호도 모두 제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었든 함께 보낸 시간들과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가족이란 결연보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실을 털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무덤까지 가져가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